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에는 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건반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가 왜 차이가 나나? 그것도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제 생각이고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야마하 피아노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리했고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금액은 1350만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홍보는 이쪽에서 간단히 하고, 홍보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원래 뭐 간단히 하고, 뭐 연락 주실 분도 주시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할 얘기가 건반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가 왜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일단은 그냥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거 영상 찍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약간 뭐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설명은 사람이 참 그래요. 저도 옛날에 뭐 그랬지만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더 느껴지거든요, 보면. 근데 뭐 이거 제가 뭐 옛날부터 고민했던 거긴 한데, 뭐 피아노 조율사분들은 많이 고민하겠죠. 옛날부터 고민했던 거긴 한데, 뭐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는데 그냥 40g짜리 뭔가 물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들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건반이 어쨌든 지렛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를 40g 무게, 뭐 어쨌든 배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40g 무게를 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그래갖고 40g 무게를 줘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정확히 딱 그 균형이 맞는 상태, 무게 균형이 맞는 상태가 40g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게 상승 무게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 40g짜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무게가 1g이라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최소 기준으로 했을 때 40g짜리 무언가가 있으면 41g이 돼야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제 경험에서 조금 나온 건데요. 뭐 이게 정확히 딱 몇 그램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전에도 어떤 분들 이렇게 건반 하강 무게, 아까 상승 무게라고 했나? 하여간 지금 이제 먼저 하강 무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실수가 많아서 제가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면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말을 할 때 이게 조금 헷갈려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제 40g짜리는 이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들어 올리려면은 이게 40g짜리가 있어야 되니까, 40g으로 평형이 맞으니까 이게 못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건반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1g이라도 추가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 41g이 돼야, 이제 하강 무게가 41g이 돼야 40g짜리를 어쨌든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누가 이렇게 하강 무게 측정하고 막 상승 무게 측정하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베딩 있는 데를 막 손으로 때리거나 밸런스 핀 있는 데를 막 손으로 툭툭툭툭 치면서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막 이렇게 무게를 측정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1g 정도는 차이가 나야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해봤는데 1g 더 추가하기 전에는 방향성이 이렇게 설정이 안 되다가 1g 추가했을 때 방향성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1g만 추가했을 때는 이게 계속 뭐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막 밸런스 핀을 손으로 두들기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1g을 제가 더 추가를 해본 거예요. 근데 건반이 아주 느리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제 생각에서는 한 3g에서 4g 정도 더 올라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어쨌든 이 40g짜리를 들어 올리려면은 하강 무게가 최소 43g에서 44g까지가 나와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43g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하강 무게가 이제 43g이 되는 거죠. 그럼 상승 무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상승 무게는 이제 그 납을 올려서 건반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상승 무게는 이제 3g이 빠지니까 37g이 되는 겁니다. 이 맥락을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해머 움직이는 저기 바트라 그래야 되나? 그 왜 센터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로 저항이 무게가 직결되니까 그 센터핀 저항을 5g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3g이 더 추가됐으니까 하강 무게 기준으로 43g에 이게 48g이 돼야 이제 저기 뭐야 그 저항 5g이 추가되니까 48g이 돼야 되는 거고, 저 하강 무게 기준으로는 상승 무게 기준으로 저항이 5g이니까 저 37g에서 5g이 빠지니까 32g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레피티션 그 전체 움직이는 뒤에 센터핀 있잖아요. 그 센터핀도 바로 거의 무게랑 직결되죠. 그것도 저항을 한 5g 정도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그거 5g 하면은 저 뭐야 그것도 또 저기 하강 무게 기준으로 48g이었으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은 저기 5g 추가되면 53g이 돼버리죠. 그럼 상승 무게는 아까 저 뭐야 3g에 8g 32g이었으니까 이 거기서 5g이 또 빠지면은 저 뭐야 27g 맞나요? 27g? 맞는 것 같아요. 27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일단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게 그렇게 이게 저항 값이 다 이제 저기 뭐야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 이렇게 차이로 바뀝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올려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건반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게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무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속도는 곧 무게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왜냐면 안정적인 하강 무게, 상승 무게를 측정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무게 추가와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간단한데 이제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느냐? 이제 건반의 저항, 건반 자체의 저항이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볼게 건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로 쭉쭉 뻗어 있을 것 같지만은 안에 이렇게 액션 한번 열어보신 분들 보시면 건반이 이렇게 뒤쪽에서는 다 휘어있죠. 앞에 보이는 데는 일자인데 뒤쪽으로 가면 다 휘어있죠. 그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간격이 앞에서 배건만 보았을 때는 부품이 배건보다는 더 넓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액션 쪽에서 주어지는 간격은 흑건 정도 기준밖에 안 돼요. 나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 좁은 공간 안에 부품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필요 간격도 있을 테고 해머 각도 틀어지는 거에서 발생하는 필요 간격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부품끼리 안 닿게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될 테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액션이 보면 그래서 피아노가 건반만 한 게 아니라 건반보다 옆에 뭐 보조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보조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보조목 들어간 만큼 액션이 이제 차지하는 거 뭐 그 외에 뭐 잡다한 뭐 페달류 부품들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반이 이렇게 보면 휘죠. 그러면은 모든 지렛대가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어느 정도 무게를 더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겠지만 이게 휜다면은 거기서 무게 감소도 발생하겠죠. 물론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무게 감소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무게가
어쨌든 저항량으로 바뀌어서 그 상승 무게 하강 무게의 차이로 바뀔 테고요. 그 둘째로 이게 목재입니다. 건반이.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씩 휘어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탁, 뭐 물론 워낙 짧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탁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돼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올리고 완벽하게 내려올려서 뭐 저항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기본적인 건반 그 자체 구조적인 저항값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반을 뭐 스프루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가벼우면서도 힘이 적고 뭐 탄성이 좋은 뭐 이제 그런 나무로 쓰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건반에 대한 생각이 한 발자국만 딱 더 나가면 이게 그랜드 저도 이제 주로 185나 2m 정도 한 208 뭐 그 정도 사이즈 뭐 C5나 뭐 영창도 208 정도 뭐 300 하여간 2m 금방밖에 안 만져보니까 실제로 건반이 이렇게 그 저음 쪽이 더 길은 그런 모델을 만져보기가 힘든데 이제 풀 사이즈 넘어가면 대부분 아마 뭐 C7이든 뭐 야마 풀이든 뭐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넘어가면 아마 건반이 이게 저음 쪽이 더 길 겁니다. 비율상으로는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깊이가 특별히 바뀌진 않았으니까 제 조정을 뭐 그런 풀 사이즈나 뭐 그런 큰 피아노들은 제가 조정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건반 깊이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뭐 저음 쪽이 더 깊어졌다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비율상으로는 비슷하나 건반이 이제 전체적으로 더 길어지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건반에서 발생하는 저항값이 물론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건반을 조금 더 좋은 자재 아마 신경 써서 더 쓰겠죠. 185 사이즈보다는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항값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 건반이 왜 더 길어지냐? 그거는 저음선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풀사이즈의 장점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이 길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소리, 풍부한 소리, 더 다이나믹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울림도 더 좋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선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타연이 되는 타연 지점 네. 그러니까 해머가 때리는 지점이죠. 이제 그 지점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지점이 나름대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렇게 선을 배열을 하고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해머가 그 비율에 맞는 위치를 때려야 되는데 선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음 쪽은 또 그렇게 길어질 수가 없죠. 막 피아노가 뭐 고음까지 길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고음이 길어지면 그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갖고 뭐 그 비율에 맞춰서 이게 일자로 갈 수 있게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저음 쪽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샹크의 길이를 길게 빼버리면 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샹크의 길이를 길게 빼버리면 작동 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건반을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빼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반이 저음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지고 고음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짧아지는 이제 풀 사이즈나 뭐 큰 사이즈들 이제 그래서 액션이 보면 이제 대각선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해머의 뒤틀어짐 정도나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적고 그래서 그런 사이즈 제가 수리해 볼 일은 없지만 해머 각도 측정을 보통 185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키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키판을 일자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아마 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뒤틀어져 있는 액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뭐 여담이고 그래서 이제 건반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 사이즈나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음 쪽 건반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그만큼 저항값 그러니까 상승 무게 하강 무게의 차이가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갭이 벌어진다 해서 실제로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 하강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마 다 납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갭이 벌어진다고 보셔야죠. 갭이. 그러니까 상승 무게가 더 줄어들겠죠. 이것도 참 이게 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죠? 모든 게 참 말로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그 갭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풀사이즈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더 완벽하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 뭐 수리는 안 해봤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85보다 뭐 풀이 구조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댐버도 훨씬 더 무거울 거고요. 선을 지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림 페달 밟았을 때와 안 밟았을 때의 무게 차이도 185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벌어질 때고, 특히 저음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 배분하는 것도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무게 갭이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 뭐야, 해머와 이제 해머 때문에 발생한 거죠. 뭐 기본적으로 너클과 레피티션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음 쪽을 보면은 해머가 더 작아요. 해머 알이. 그 점 쪽이 보면은 해머가 더 굵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레피티션 스프링의 굵기가 보면 고음 쪽은 조금 더 가늘고요, 저음 쪽은 조금 더 굵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음 쪽은 굉장히 스프링 조정, 그렇지 않으면 뭐 저음 쪽이든 고음 쪽이든, 고음 쪽에 완전히 스프링 굵은 걸 갖다 박아놓으면 스프링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장력으로 컨트롤하기가, 그 스프링의 강도를. 저음 쪽에 굉장히 얇은 걸 갖다 박아놓으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스프링을 굉장히 강하게 조여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폭도 커질 테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져본 185 대부분의 피아노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이제 저음 쪽에 해머 알이 크다 보니까 레피티션을 발생하는 마찰 개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보면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음 쪽으로 갈수록,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저음 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저기 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건반 휜 거로 저음 쪽은 보통, 이것도 완전히 그런 거 아닌데, 보통 제가 만져본 거는 저음 쪽은 보통 최대한 일자로 가는데 중음 쪽이 약간 더 휘어있고 막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겠죠. 만드는 사람들이 그 메이커마다도 그 휘어진 형태가 조금씩 틀리고, 뭐 가끔은 진짜 이상한 것도 봤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가감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쩔 때는 중음 쪽이 상승무게와 하강무게 격차가 좀 더 클 때도 있고 저음 쪽이 더 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음 쪽으로 올라갈 때보다 저음 쪽으로 내려갈 때 상승무게와 하강무게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는 기본적으로 없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풀사이즈처럼 건반이 길어져 가지고 무게 배분이 틀려지면 또 틀려질 테고, 185 틀리고 뭐 다 조금씩 틀겠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상승무게와 하강무게의 격차가 왜 발생하냐면, 그런 저항, 마찰에 의한 저항이든 뭐에 의한 저항이든 그런 저항이 피아노에선 계속 발생하고, 그 저항 때문에 뭐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조금의 오차 범위가 있을 순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일단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가끔 이제 제가 보면은 무조건 그 뭐야,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저기 뭐야, 하강무게 절반이 상승무게다. 뭐 근데 무조건 절반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뭐 마찰값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뭐 무조건 절반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뭐 얘기를 해봤고요. 그것도 뭐 참 어려운 얘기죠. 상승무게 하강무게도. 왜냐면은 이거를 참, 이게 왜 제가 옛날에 이걸 갖고 왜 많이 고민을 했냐면, 그 뭐 어떤 메이커 상관없이 보면 이제 건반을 이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고, 또 무겁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고, 그것도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건반을 너무 가볍게 만들려고 이제 건반 앞쪽에다 보통 이제 납을 박는데요.
납을 이렇게 박다 보면 특히 이제 저음 쪽에서 아까 전에 갭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보통 저음 쪽으로 갈수록 저음 쪽에서 이제 건반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처음에는 이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해보다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상승무게, 하강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뭐 물론 꽤 되긴 했지만 한 5, 6년 전부터는 제가 무게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랜드 수리할 때. 왜냐면은 이게 뭐 업라이트 그랜드랑도 격차가 있는데요. 뭐 물론 레피티션 레버 때문에 이제 잭이 반환이 그랜드보다는 업라이트보다는 그랜드가 확실히 더 빨리 돼서 뭐 연타가 더 빠르다.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실제로 건반을 한 그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절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레피티션 때문에 이 그랜드는 다시 터치가 됩니다. 완벽한 터치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업라이트는 그 스프링으로 잭을 아무리 밀어주고 있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갈 때 치고 올라갔을 땐 잭이 이제 뒤로 후퇴하면서 내려갈 때 잭이 스프링이 아무리 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죽 노란 가죽이 있는 부분 있죠. 그거에 잭의 마찰 때문에 그걸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해머가 거의 스톱 라인에 닿을 때까지는 잭이 완벽하게 원위치 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업라이트는 거의 다 건반이 올라와야 잭이 원위치 돼갖고 다시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긴 많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연타가 뭐 그랜드가 더 좋다. 뭐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건반 올라오는 무게를 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댐퍼를 제거하고 보니까 업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댐퍼는 제거하고 봐야죠. 그리고 업라이트는 또 뭐가 문제냐면 그랜드는 해머 무게가 그 웹펜에 다 실립니다. 레피티션 레버를 통해서. 근데 이 업라이트는 실제로 건반 상승무게 측정할 때 실제로 정확하게 보려면 해머 샹크 무게도 다 떼버리고 댐퍼 무게도 다 떼버리고 웹펜 무게로 순수하게 내려오는 무게를 측정해야 그게 순수한 어떤 최소 작동 무게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울림 페달 세팅해갖고 밟고 뭐 태연거리 보는 걸로 뭐 브라이덜 테이프 안 걸리게 브라이덜 테이프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 해보시면 상승무게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안 나와요. 건반이 잘 안 올라요. 제 기준으로 진짜 납 조금만 올려도 그냥 내렸다 올려도 건반 되게 느리게 올라올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반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레피티션 레버로 인해서 잭이 반환되는 그런 거의 효과가 뭐 작동을 해서 연타에 더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 더 큰 부분으로는 아마 상승무게의 작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연주자분한테는. 왜냐면 제가 그랜드 작업해보면 진짜 상승무게가 안 나오는 피아노들, 뭐 아무리 좋은 피아노고 어쩌고 간에 뭐 풀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 상승무게가 안 나오면 일단 작동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센터핀 이런 거를 보게 돼도 일단은 센터핀 이런 걸 보게 돼도 뭐 레피티션 센터핀 뭐 이런 것보다 다 봐야 되니까 뭐 그것도 일단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센터핀을 다 봤는데 이게 상승무게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건반 납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일이 커집니다. 납을 빼든 박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론트에 납이 많이 박혀 있으면 빼줘야 맞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건반이 이게 떤데요. 저도 이게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건반이 양쪽에 납이 박혀 있으면 건반이
그 저기 관성에 의해서 떨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갖고 터치감에 악영향을 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론트 쪽에 박혀 있는 그 납을 빼야겠죠. 그럼 납을 빼고 다시 무게 배분을 맞추려면 일단은 그 피아노가 매장으로 입고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보기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매장에 입고돼야 되니까 비용이 참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렵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피아노를 워낙 많이 봐서 그래서 최소한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피아노들은 어쨌든 상승무게와 하강무게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말했던 그랜드 레피티션 뒤쪽에 스프링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떼고 이제 무게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뭐 조금 무거워도 어쨌든 상승무게 최소한 15g 이상 정도는 안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해봤기에 뭐 요런 그냥 썰을 뭐 얘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 이렇게 뭐 무조건 절반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해보면. 그런데 절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뭐 그러면은 뭐 저 하강 무게가 저기 60g, 상승 무게는 무조건 30g이 넘어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떠한 마찰이나 저항 값에 의해서 뭐 저기 상승 무게와 하강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뭐 물론 좋은 피아노, 나쁜 피아노 이렇게 가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자면 퀄리티가 좋은 피아노일수록 상승 무게, 하강 무게 갭이 점점 줄어드는 피아노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좋은 피아노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갭이 뭐 저음 쪽이랑 고음 쪽이랑 제 생각에는 갭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런 거를 고려하면 고려했을수록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만든 피아노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이제 조율사니까 피아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보통 일반 조율사분들 얘기랑 뭐 보통 일반 조율사분들 하니까 뭐 비하 같은데, 보통 대부분의 조율사분들의 얘기랑 조금 틀린, 뭐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왜냐면 애프터터치 1mm라 그러면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애프터터치는 1mm구나 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수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하물며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게 저는 이해가 돼야 이게 되거든요. 이게 참 힘든 거죠, 이게 대래 나쁘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애프터터치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저는 애프터터치라 그러면 애프터터치가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애프터터치가 정확히 뭔데, 어디서부터 애프터터치인데, 이게 딱 된, 그러니까 제 상면에서 레피티션 레버로 탁 떨어진 이후서부터 발생하는 터치,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이제 그 애프터터치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제가 암기가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애프터터치는 1mm다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만져보면 어떤 메이커들은 건반 깊이가 10mm로 때려 죽여도 이게 터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아노들은 막 12mm 이렇게 보죠. 제가 그전에도 그 유튜브 영상인가 뭐 수량한 거 올릴 때 12mm 봤다고 얘기를 했나? 11점 몇 mm라 했나? 이건 뭐 그런 거 얘기하듯이
이게 10mm로 때려 죽여도 못 보는 피아노가 있어요. 안 돼요. 뭐 물론 저기 태연거리를 막 줄이고 그러면은 되겠지만 태연거리 뭐 47mm, 46mm 뭐 하여간 40mm대 가져가 버리고 40mm 후반대 뭐 45mm든 47mm든 46mm든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뭐 어쨌든 10mm로 꼭 맞추고 싶으면 뭘 줄여줘야 되는가 뭐 그런 거를 고민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못 외우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타연거리도 아마 47mm 맞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못 외우잖아요. 잘 47mm 맞나 어쩌나 지금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업해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꼭 10mm로 보시는 분들은 때려 죽여도 10mm로 보는데 여러분 이게 잭이 검나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랜드 같은 경우도 잭이 잘 안 빠져서 막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막 접근을 띄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걸 암기를 못하니까 일단 저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되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론서에 나온 거대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일단은 애프터 터치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터치가 애프터 터치인가? 드롭이라고 그러면은 드롭은 도대체 뭔가? 뭐를 드롭이라고 하는 건가? 접근은 도대체 뭘 접근이라고 하는가? 뭐, 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승무게 뭐고 하강무게는 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는 이제 새거 뭐 특히 새 것도 이제 스펙이 공개돼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고 피아노를 만지다 보니까 여러 변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연주자분들의 요구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맞춰야 되니까 그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 있으면 뭐 조금씩 이렇게 손 보면서 하기가 쉽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제 친구랑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세상 이게 모든 거에 저기를 잘 파악을 못해요. 그렇게 암기로 이렇게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 친구랑도 저 올 초에 제가 농담으로 이제 제가 뭐 경제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 내가 저기 FRB 의장이 되면 뭐 아니면 내가 막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뭐 막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의 어떤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 친구랑 올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맞으면 올해는 무조건 미국 금리 내린다 막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초 들어갔을 때 그 미국 주가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높죠. 뭐 높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한 친구한테는 야 금 팔아라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여간 근데 제가 그때 제 친구가 한 명한테 그랬죠. 금리 올해 내린다고 다들 그러던데 내 생각엔 못 내릴걸 그랬죠. 그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일단은 뭐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취미로 책이나 보니까 하는데 일단은 뭐 경제에서도 보면 일단은 돈을 왜 푸는가를 봐야죠. 이게 돈을 왜 푸는가. 케인즈라는 사람이 보통 얘기하기로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풀었다 뭐 댐을 건설했다 뭐 그러면서 저기 하는데
보통 이제 돈을 풀고 뭐 금융 정책을 쓰고 하는 게 케인즈 이후에 많이 나왔지만 뭐 버냉키니 뭐 그런 사람도 나왔지만 그 케인즈라는 사람의 이제 자작 아래 있다고 봐야겠죠, 상당 부분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 돈이 위에서만 돌고 아래에서 안 도니까 물건은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아래로 풀어준 거죠. 그럼 위에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이빠이 걷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묘하게 꼬였죠. 뭐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긴 한데 세상에 이제 천재가 많으니까 뭐 천재들이 어떻게 풀어낼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이게 돈을 풀기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으로 금융권에다 돈을 풀어주면 이게 그 돈을 바탕으로 기업체들이 막 생겨서 사람들을 막 고용을 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은행권에 있으면 그 은행에 지금 계속 도산을 몇 개 했고 미국에서도 그럼 제가 은행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국가에서 막 사람들한테 빌려주래요. 기업가들한테. 근데 이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제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저 사람을 많이 뽑아서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 이제 지금 투자를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돈을 못 빌려줄 것 같단 말이에요.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조금 뽑고 최대한 기계화 해가지고 수익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뽑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정책으로 돈을 뿌려도 이게 밑으로 돈이 안 가요. 잘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알았어 대박 개소리 하지 말게. 대박에 개소리 그만하라네요. 한 잠깐만 더 해보면 위에 도읍증력을 갖고 있는 몇 개 기업한테 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은행이 안 망하려면.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봤죠. 코로나 때. 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돈 풀린 돈을 회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미국도 지금 회수하다가 멈췄죠. 실제로 M2 이렇게 통화량 보면 조금씩 풀고는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회수를 한다고 보면 회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우체가 뭐냐면은 이게 회수를 할 때는 하드잡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때처럼 돈을 확 풀면 하드잡에 사람이 안 가죠. 그러면 그쪽 임금이 확 뛰면서 물가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올라가죠. 그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돈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풀면서 풀려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뭐 꼭 하드잡에 사람이 안 가서 뭐 어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분 돈을 회수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어떻게든 회수를 하면 되는데 뭐 돈 없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서 회수할 돈도 없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돈 많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국제 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거기다 세금을 진짜 옛날처럼 이빠이 때려버리면 지금 그 미국도 뭐 연금이니 뭐니 다 주식 투자로 해놔갖고 그 때리면 아마 저거 날라갈 겁니다. 아마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때 결과가 항상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세상이. 그래서 저도 뭐 그냥 흥미롭게 뭐 재미있진 않고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꽃이다 재밌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 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뭐 주식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미국이 어쨌든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어쨌든 미국 주도의 그 경제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어떤 국가를 넣었다 뺐다 하는 문제도 다 같이 엮여 있고 막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죠. 그러면서 어떤 국가에 어떠한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 수준을 혜택을 주고 뭐 베네핏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참 보면서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풀릴 수 있을까? 야,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재밌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본다. 그래서 뭐 피아노 얘기할 때도 남들이랑 조금 이렇게 틀리게 접근해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도 이해 좀 해주시라. 그리고 제 말이 항상 다 맞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 맞는 거지. 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운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운이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왜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주변 사람들 봐도 저보다도 똑똑하고 다 잘났고 그래도 이게 딱 한 개가 안 터져서 이게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별 볼 일이 없는데 뭐가 하나 딱 터져주면서 인생이 그냥 운이 탁탁탁 터져주면서 가면 그냥 쭉쭉 가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뭐가 그게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서 쭉 잘 나가는 사람도 보고 저도 제 인생도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뭐 그랬어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은 게 좋은 거에 발판이 되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던데 또 나를 잡는 덫이 되고 막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생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렇다. 제가 잘난 것 같이 이렇게 떠들어도 실제로 이게 뭐 깨닫는데 저의 뭐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깨달은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은 모르는데 떠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인생 참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요. 요번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피아노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